네, 안녕하세요. 데이터 빌런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데이터 빌런이라고 하고, 저는 스타트업에서 경력을 쌓다가 지금은 이제 금융 PM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브런치에 이제 데이터 빌런이란 이름으로 제가 업무를 하면서 좀 배운 거, 알게 된 것들을 정리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네, 금융 IT 업계 PM으로서 커리어를 전환하신 계기가 있으실까요? 뭐 딱히 그렇다기보다 저는 이제 원래는 처음에 창업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타트업 쪽에서 데이터 분석 일을 했었는데, 그 있었던 회사들이 다 재미는 있었는데, 회사가 좀 코로나 만나면서 많이 어려워졌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연스럽게 어쩔 수 없이 이직을 하게 되었고, 뭐운 좋게 이제 금융 쪽으로 들어가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금융 쪽으로 가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전에 일하던 스타트업이 그 정성적 데이터 분석을 해서 컨설팅 같은 걸 하던 곳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주관적인 해석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거 말고 좀 정량적인 그 컨설팅 말고 내가 직접 일하면서 뭔가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금융 쪽에 자리가 있어가지고 예, 운 좋게 지금 조인을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데이터 분석 역량 자체가 PM 일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안 되진 않지만 그렇게 막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데이터 리터러시는 있어야 되고 저는 이제 앱 서비스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앱 서비스 내에 쌓이는 로그 데이터나 아니면 저희 쪽 금융 쪽에 쌓이는 거래 데이터를 보고 이제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되지만 사실 그거보다는 이게 저희가 위에 설득하기 위한 도구로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저희 금융회사는 특히 더 좀 수직적인 의사결정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 제 위에 있는 뭐 부장님이나 아니면 전무님한테 우리가 어떤 걸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때 그 근거 자료로서 데이터를 쓰게 되는데 사실 그분들이 그 데이터를 엄밀하게 보시지 않거든요. 제가 뭐 무슨 분석 기법을 썼는지, 뭐 어떤 데이터를 사용해가지고 결과를 냈는지보다 그게 더 얼마나 설득력 있게 들리는지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물론 뭐 데이터 분석 능력 있으면 좋고, 저도 이제 데이터 조직에 맡기기보다 제가 직접 로그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거래 데이터를 분석하는 편이지만, 그거보다는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더 중요한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럼 현재 금융 IT 업계에서 PM으로서 하고 계신 업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저희 회사에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앱 서비스, 그리고 그 앱 서비스를 관리하기 위한 백오피스, 그리고 그 앱 서비스와 백오피스들이 연계되어 있는 저희 이제 계정계 서비스들, 그런 데서 이제 수정이 필요한 건이 있으면 수정을 하게 되고, 신규 개발이 필요한 게 있으면은 그걸 요건을 짜서 개발을 진행하고 뭐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금융사다 보니까 각 부서들이 IT에 대한 이해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각 부서들에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해야 돼라고 얘기를 하면 그걸 좀 그 비즈니스 요건들을 개발 요건으로 구체화시켜주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금융업계에 대해서 유관 부서들이 IT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낮으면은 네네. PM으로서 뭐 개발자나 디자이너 같이 내부 팀원들을 설득해야 되는 업무도 많겠지만 유관 부서를 설득해야 되는 업무도 많겠네요. 맞습니다. 저희는 이제 레거시 시스템, 그 기간계 시스템이 굉장히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전에 저도 이제 들어오기 전까지는 왜 은행 앱이나 카드 앱을 이렇게 다 후졌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와서 보니까 다 그런 이유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 내부 부서들은 저희 같은 회사긴 하지만 그 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관심이 없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다고 했을 때 이제 만약에 정말 진짜 기간계 시스템을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할 수 없는 이유를 좀 설명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자들한테 진짜 이거는 왜 해야 되는지 좀 설득을 열심히 해가지고 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금융업계다 보니까 보수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숫자 하나만 바뀌더라도, 서비스 하나만 바뀌더라도 미치는 돈의 영향이 엄청 크다 보니까 좀 맞습니다, 여전히 맞습니다. 보수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계정계라고 그 어떻게 보면 백엔드 같은 시스템이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거기가 이제 거래들을 다루고 있거든요. 거기서 저희가 뭔가 요건을 하나 내서 수정을 하려 그러면 바로 그런 얘기가 옵니다. 이게 그 앱 서비스에서 쓰는 것도 아니고 뭐 은행이랑도 연결돼 있고 카드랑도 연결돼 있고 고객센터랑도 연결돼 있는데 그 영향도가 어마어마한데 그거 하나 하자고 이걸 바꿔야겠냐 이러면은 사실 좀 어려운 경우가 많죠. 그러면 현재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실까요? 사실 저는 이제 출근하고 나면은 저희 쪽에선 지금 그 QA들이 제가 처음에 이런 거래들은 중요하니까 테스트 해주세요라고 명시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걸 테스트해서 아침에 말씀 주세요. 그래서 그거 결과도 한번 보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그 제가 운영하는 앱의 핵심 서비스들을 한 번씩 써보고 개발자들의 의견을 좀 나누는 편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
제가 PM이지만 운영 업무도 같이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운영 업무를 하면서 제가 관리하고 있는 프로젝트 일정 체크도 하고 하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그렇게 딱 정해진 일과가 있다기보다는 그때그때 하는 일이 항상 다른 것 같습니다. 뭐 위에서 시키는 일들도 있고 다른 부서나 뭐 제휴사들이나 아니면 감독기관에서 그때그때 시키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쳐내다가 하는 편이고요. 정작 뭐 서비스 요건을 좀 내거나 화면 설계서를 그리거나 업무룸들을 그리거나 해야 되는 업무는 이제 집중해서 못 하다 보니까 그냥 야근을 올려가지고 야근하면서 맘 편하게 집중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QA 직무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까 네네. 말씀 주신 것처럼 금융 쪽은 숫자 하나만 가지고도 많은 것들이 달라지니까 굉장히 네네. 보수적이고, 그래서 어떠한 서비스를 런칭을 할 때 QA도 다른 산업보다 훨씬 더 치밀하게 진행을 할 것 같아요. 네, QA 업무 강도도 굉장히 강하시죠. 그런데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QE가 중요하지만 그 환경이 잘 돼 있진 않아요. 저희 같은 경우 그 전자금융법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거기서 이제 그 개발 시스템이랑 운영 시스템은 좀 구분해서 운영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개발계에 제가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제 환경에서는. 그리고 이제 그 QA 분들이 개발계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에서 접근해서 테스트를 해주시는데 거기에도 사실 저희가 그 전자금융법 때문에 실데이터를 집어넣는 게 안 되고 다 테스트 데이터를 만들어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한계 중에 하나는 저희는 테스트 시스템 케어 잘 돼 있진 않아서 막 제일 좋은 케이스는 기종별로 이제 뭐 스마트폰이 있고 OS별로 버전별로 스마트폰이 있어서 다양한 거에서 QA 분들이 테스트를 해주시고 리포트를 써주시는 게 좋은데 저희는 그 정도 환경은 또 되어 있지가 않다 보니 가끔씩 좀 특정 폰에서 이슈가 발생할 때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테스트 케이스도 저희가 그때그때 이제 만들어져 있는 걸 쓰는데 이게 또 저희 회사 내에서는 괜찮은데 이 금융지주사의 다른 회사들이랑 연계해서 하는 거는 그쪽 테스트 데이터랑 또 연계가 돼야 되는데 그쪽은 또 그쪽 나름대로 테스트 데이터를 만들어서 쓰다 보니 이제 테스트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게 좀 힘들죠. 하다 보면 실제로. 네, 확실히 실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파일럿으로라도 조금 돌려봐야 되는데 그런 네네. 환경이 안 되니까 네, 런칭을 하고 나서 고객한테 피드백을 받으면 진짜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가 생기겠네요. 아, 네. 깜짝, 네, 진짜 무섭죠? 네, QA에서 아무리 시나리오를 많이 만들어서 테스트를 하더라도 그게 다 네네. 커버가 되진 않을 텐데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움으로 남을 것 같긴 합니다. 네네. 네, PM으로서 이제 몇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저희 지금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 재구축 프로젝트인데요. 요즘에는 다 원앱으로 가는 추세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앱을 여러 개 운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재구축한 앱은 핵심 비즈니스는 아니었어요. 저희 회사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비즈니스가 좀 적다 보니 전체 비즈니스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걸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 개발을 이제 다른 회사에서 하거든요. 그 금융지주대에 있는 다른 회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개발자분들이랑 소통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른 회사니까 만나기도 쉽지 않고 그런데 저는 이제 가자마자 프로젝트 하면서 개발자들 좀 긴밀하게 소통을 해서 우리 서비스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프론트엔드는 어떻게 돼 있고 백엔드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정말 공부도 많이 했고 개발자분들이랑 친해지기도 했고 비즈니스 이해도도 깊어져서 그게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뭐 같은 계열사긴 하지만 다른 회사기 때문에 외주를 주는 느낌으로 개발자 분들하고 소통을 하셨을 것 같은데 네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경험이 좀 축적이 되면은 커뮤니케이션 역량도 훨씬 더 늘어나겠네요. 네. 저희는 사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포지션이긴 해요. 저희가 이제 그 의뢰를 주는 쪽이고, 그 개발을 전담하시는 그 회사가 의뢰를 받는 쪽이니, 좀 쉽게 말하자면 저희가 갑이고, 그쪽이 이제 을인 상황인데, 실제 업무가 돌아갈 때는 개발할 것들이 항상 밀려 있거든요. 이게 저희는 뭐 농담으로 하는 말이 나라에서 시킨 것도 있고, 뭐 지주 회장이 시킨 것도 있고, 사장님이 시킨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부장님이나 팀장님이 시킨 거는 바로 못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개발자분한테 뭔가 요구를 할 때는 오히려 되게 을린 상황이 많거든요. 한정된 리소스로 개발해야 될 게 많다 보니까, 이번에 좀 개발 일정상 무리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거를 좀 얘기한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게 이제 쉽지만은 않은데, 아까 그 말씀드렸던 첫 프로젝트에서 많이 안면을 떠나서 커뮤니케이션이 좀 편한 측면은 있습니다. 네, 확실히 금융 IT 쪽에 이제 취업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은 실제 기업에 입사를 하면은 여러 가지 개발을 하고 싶고 서비스 런칭을 하고 싶은데 네. 개발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그렇게 쉬운 과정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개발자분들하고 뭐 네네. 외주가 될 수도 있고 계열사가 될 수도 있겠지만 긴밀한 네네. 소통을 하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정말 필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프로젝트 중에 아쉬움이 남는 프로젝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프로젝트였을까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좀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는데,
사실 회사는 숫자가 중요하고 이제 돈의 흐름이 중요하다 보니 뒷단은 그렇게까지 관심이 없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제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저희 지금 앱 서비스에다가 새로운 이제 좀 큰 기능을 하나 추가하는 건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 보거나 아니면 저희 뭐 부장님이나 전문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진짜 기능 하나가 추가되는 건데 그 뒷단에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정책 결정 사항들과 서비스 디자인이 필요한 게 하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위에서는 그런 상황들을 잘 모르시니까 그냥 이거 하나만 그냥 구분자 하나 추가하고 뭐 몇 개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오래 걸려. 뭐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저도 이제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그걸 잘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이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필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뭉개고 넘어가야 되는 사항들이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잘할 수 있지만 좀 더 시간이 주어지면 더 잘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는데 계속 이제 위에서 기한을 줄이니까 아 요거는 그러면 좀 더 우리가 뭐 아주 좋은 방식은 아니지만 구현되는 방식 쪽으로도 빨리 구현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민을 해보자 이런 것들이 많은데 아, 그런 게 이제 개인적으로 되게 아쉽습니다. 그게 아쉬운 이유는 제가 이제 직접 재구축한 프로젝트 운영하면서 느꼈던 게 오픈은 빨라지는데 나중에 운영하면서 분명히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런 게. 그럼 그때 가서 고쳐야 되는데 그때 가서 고치려면 또 쉽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서 그게 지금 실시간으로 제가 아쉬워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확실히 이거는 취준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금융 앱을 쓰시는 분들이 네네. 새로 만들어진 뭐 인터넷 뱅크 같은 경우는 이런 기능도 있고 저런 문구도 있고 되게 편한데 왜 기존 아, 은행들은 네. 안 하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아요. 아, 그쵸. 저도 그랬습니다.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수정하려면은 기존 은행에서는 굉장히 많은 과정과 뒷단에서 업무가 많아진다는 점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런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면접 볼 때 기억나는 질문이 그때 이제 면접관 중에 한 분이 빅테크가 이제 많이 이런 빅블러 현상이 있는데 그 금융사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냐라 이런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좀 뻔한 얘기를 했어요.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해야 되고 업의 본질을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다 아는 얘긴데 못하고 계시다고. 사실 그런 컨센서스는 다 있는데 그거를 실행으로 옮기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존에 갖고 있는 레거시들이 하도 쌓여 있다 보니 참 변명이죠. 근데 네, 스타트업에서도 PM을 해보셨다니까 네, 지금 금융 IT에서 수행하시는 업무하고 네, 다른 PM들하고의 차이점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금융 IT 업계 PM이 다른 산업의 PM과 다르게 필요한 역량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점은 좀 신경 써야 될 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령 사항도 되게 많고요. 뭐 예를 들면 전자금융 감독 규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별의별 게 다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저희 뭐 서버실을 어떤 데다가 보관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정해져 있고 정확히 기억하지는 모르겠지만 대외 기관하고 연결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어떤 암호화 이상을 적용해라 이런 것도 다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거를 좀 숙지하고 있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야지만 이제 요건을 짜거나 할 때 문제가 좀 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정보도 저희가 처리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랬을 때 또 개인정보도 처리하는 가이드라인 뭐 해설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을 좀 본인이 PM이 숙지하고 알고 있어야 업무가 원활하게 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미리 알려주질 않는데 그걸 모른 채로 계속 이렇게 만들다가 나중 가가지고 끝에서 이제 보안성 심의나 이런 거를 받을 때 아, 너가 하려고 하는 거는 안 된다. 뭐 전자금융 감독 규정이나 아니면 개인정보 처리하는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하면 굉장히 당혹스럽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침이나 아니면 감독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있으면 좋고 몇 년 전에 이제 금융소비자보호법, 그러니까 금소법이 시행되면서 그때도 이제 한창 이슈가 됐었는데 그것도 이제 정부에서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낸 거긴 하지만 그걸 어떻게 이제 또 IT로 구현할지는 안 알려주기 때문에 그걸 계속 감독기관이랑도 또 소통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는 이제 이런 구조고 이렇게 해서 지금 그 새로 만드신 법을 준수하려고 하는데 그게 이렇게 되겠습니까? 라는 해서 질문을 드리고 근데 또 거기서 제대로 답변을 주시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럼 또 끈질기게 물어봐가지고 좀 어느 정도 된다라는 얘기를 듣고 또 이제 개발자랑 같이 얘기하고 이런 상황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랑 좀 다른 점이라고 하면 그런 감독 규정, 뭐 아니면 정부 정책, 법령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지식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확실히 뭐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회사 내부에서 합의만 이루어지면 서비스 런칭을 할 수 있는데 금융 IT 업계는 말씀 주신 것처럼
감독 규정이라던가 법규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서비스를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다 만들어 놓고 런치 못하는 경우도 생기겠네요. 맞습니다. 그 내부에 부서가 있긴 있어요. 이제 뭐 정보를 보호하는 부서라던가 뭐 정보보안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서는 사실 거기의 롤은 정보 보호를 지키는 거지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서비스를 도와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가 있지만 뭐 하려 그러면은 하지 마. 법령 위반 소지가 있어라고 하고 어떻게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지는 안 알려줘요. 그걸 찾아가야 되는 거는 사실 PM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규정이 이렇지만 내가 뭐 비조치 의견서도 보고 뭐 검토기관에 물어도 보고 아니면 정 안 되면은 외부 그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아봤는데 된대. 그러면은 이제 정보 보호하는 쪽에서 그럼 해봐라. 뭐 이렇게 말해준 적도 있고 그런 게 좀 넘어야 될 산이 하나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네, 처음에 이제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데이터 분석 역량은 요구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역량이 필요한지, 왜냐면은 PM을 준비하시는 많은 취준생분들이 요즘 네네네. PM의 채용 공고에 가장 많이 적혀 있는 게 데이터 분석 역량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 필요한 건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를 설득할 수 있는 역량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제 이거는 1차적인 거고 사실 본인이 얼마나 하고 싶냐에 달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윗사람만 설득하고 그 설득한 거 가지고 저희는 좀 약간 수식적이다 보니까 개발 쪽에다가 압력을 넣어서 진행되게 만들겠다라고 하면 그 정도만 하실 수 있어도 사실 상관은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좀 욕심이 있어가지고 진짜 서비스를 잘 개선해보고 싶고 잘 만들어보고 싶다는 게 있으면 저희가 이제 보통 금융업계에서는 오라클을 쓰거든요. 그래서 SQL 같은 걸 하실 수 있으면 그 DW 데이터 웨어하우스 내에 적재되는 데이터 분석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을 쓸 수가 있어요. 그 데이터 분석하는 망에서는. 그래서 파이썬도 하실 수 있으면 이제 좋은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쓰고 있냐면 이제 앱 로그 데이터가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적재가 되면 그 로그 데이터를 끌어다가 뭐 코호트 분석을 한다던가 아니면 저희가 뭐 새로운 서비스를 런칭했을 때 그 런칭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사람들의 뭐 반응을 전후 비교를 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게 왜 좋냐면 윗분들을 이제 데이터 가지고 막 설득하는 경험은 솔직히 막 제가 많이 해보지 못했지만 그쪽에는 이제 명분을 많이 주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고 근데 이런 데이터 분석, 그 T-테스트를 뭐 진행해가지고 비교를 한다든지 아니면 코호트 분석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개발자들하고 소통할 때 되게 좋더라고요. 개발자들도 본인 생각이 있고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 금융에 있는 되게 많은 장벽들이 있다 보니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새로운 걸 하자 그랬을 때 그거를 내가 왜 해야 되는데 라고 의문을 갖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럴 때 이제 이런 숫자로 보여주면서 너가 저번에 이거 해준 것 때문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다 이런 걸 보여주면 좀 커뮤니케이션한테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개발자분들하고 소통을 할 때, 이거 네네. 이만큼의 시간과 인건비가 투여되는데, 확실히 네. 리턴이 있냐, 이렇게 여쭤보는 경우도 많을 텐데, 그때 확실히 데이터 분석을 통한 수치 증명이 요긴하게 쓰이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금융 IT 업계 PM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취준생들이 금융 IT 업계로 입문하기 위해서 꼭 쌓았으면 하는 스펙이 있을까요? 제 경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타트업에서 좀 PM으로 활용했던 경험, 그리고 뭐 데이터 분석 회사에서 데이터 분석했던 경험, 이런 경험들이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 금융 PM을 목표로 하시면, 사실 금융 PM이 다른 PM을 목표로 하시더라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직접 서비스를 뭔가 기획해보고, 데이터를 분석해보고 하는 경험들이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그 PO, PM 뭐, 금융 PO, 금융 PM 육성 과정? 양성 과정 이런 거에 좀 참관해 볼 경험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참가했던 그 프로그램의 수강생분들한테 강사가 금융 서비스를 하나 기획해 봐라. 이렇게 던지고, 그거를 이제 실제로 뭐 피그마나 이런 걸 써가지고 만들어 보는 화면 설계나 이런 것들 해보는 코스였거든요.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다 금융을 불편하다고 생각을 되게 막연하게 하지만, 막상 그럼 어떻게 개선해 볼래 하면은 별로 아이디어가 없더라고요. 그때 좀 거의 한 세네 팀 가까이가 카드사 혜택을 이제 모아서 보여주겠다.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 서비스 있어요. 저희 스타트업 중에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금융 IT 쪽에 관심이 있다라고 말씀을 다들 하셨지만 실제로 어떤 문제점들이 있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핀테크 업체들이 어떤 게 있고 이런 거는 좀 관심이 적으셨던 것 같다라는 느낌을 저는 그때 받았거든요. 그래서 경험을 쌓으시면서 금융 앱이나 아니면 토스 같은 빅테크 앱들을 많이 써보시면서 차이가 뭐고 좋은 점이 뭐고 어떤 게 더 생겼으면 좋겠고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저 입사할 때도 면접 중에 저희 서비스를 그냥 그때 이제 밖에 오픈되지 않은 내부에서 구축한 서비스를 테스트 시키고 거기에 대한 개선점 같은 걸 도출해 보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금융 서비스나 뭐 빅테크를 쓰실 때 항상 고민하시면서 나라면 이거 어떻게 개선해 볼까? 될 수 있다면 그런 것들 실제로 해보는 경험까지 한번 쌓아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사이드 프로젝트를 직접 진행해보는 것이 가장 좋겠네요. 그게 제일 좋죠. 맞습니다. 네, 또 하나 궁금한 거는 금융 네. IT 업계는 사실은 대기업인데 네네.
스타트업에 들어가는 많은 취준생분들이 생각하기에 작은 회사 들어갔다가 대기업에 들어가는 건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네네. 스타트업의 PM 경험을 가지고 금융 IT 업계로 진출하는 거는 좀 용이한 결정일까요? 제 경우에는 저는 이제 스타트업에서 창업 스타트업 포함해서 한 6년 정도 경험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활용하기보다는 그냥 그런 거 이력이 있다라고만 기재를 하고 신입공채로 써가지고 지금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사실 제 주변에 봐도 뭔가 스타트업에 다니시거나 아니면 다른 직종에서 오신 분들보다는 같은 금융 내에서 오신 분들이 더 많거든요. 아니면 신입공채이거나.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진짜 나는 금융사에서 PM으로 정말 활동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저희 회사에 국한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스타트업에서 좀 빠르게 경험을 쌓으시고 그냥 신입 공채로 해가지고 카드나 은행이나 뭐 아니면 다른 금융지주사들에 들어가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확실히 금융회사는 블라인드 채용이 많기 때문에 나이 제한이 크게 없어가지고 조금 일하다가 들어가는 것도 가능하겠네요. 네, 가능합니다. 실제로 제가 들어갔을 때만 봐도 남자 동기들 같은 경우는 거의 경험이 다 있었어요. 다른 데서 일하다 온 친구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중에서 저처럼 6년 일한 친구는 거의 없고 1, 2년, 1, 2년 보통 일하고 들어오는데 제가 좀 늦게 들어가긴 했습니다.